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내보내고 주 중국 대사였던 노영민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을 정치 역학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친정이 박원순 시장과 같은, 그리고 호남 출신인 임종석이 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또한 친노 친문이면서 친중 충청도인 노영민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친노, 친노무현, 친문, 친문재인 이 둘을 붙여 놓았을 때는 그것은 그냥 단지 친문재인과는 구별이 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친중, 친중국, 그리고 충청도인 이러한 비서실장이 들어와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오른쪽 귀에 대고 속닥거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정리를 하면 일단은 호남이 물러가고 충청도가 앞으로 나온다, 그렇게 될 것이고, 충청도 중에서도 친중국인 충청도가 앞으로 나온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가? 거기에도 친중이면서 충청도인 인물들이 있는가?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찬 대표가 그렇죠. 그런데 이해찬 대표 역시 친노, 친문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단지 친문은 아닌 것이지요. 얼마 전에 친문재인 세력이라고 스스로를 일컫는 사람들이 국회에 근 1000명이나 모였었다고 하지요. 문재인을 구하자고 했던가 살리자고 했던가, 어쨌든 그들이 모여서 이해찬을 완전히 버러지 취급을 했습니다. 오만하게 밟아 뭉갠 것이죠. 우리는 친문재인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 보다 세밀한 정치 역학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일에 있어서 중국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들의 속셈은 어떤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첫째로 이럴 수 있습니다. 워낙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만만해서 노영민 대사가 가든지 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은 우리 뜻대로 다 관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노영민 대사를 비서실장으로 쓰겠다고 정했다. 그러면은 노영민 대사가 중국에게 있어서 그가 중국에 있는 것이 쓸모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다면 만류해야 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만류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친중파들, 친중 세력들, 그들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 정도는 꿰뚫고 있는 중국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할 겁니다. 결국 충청도는 노영민 대사가 비서실장으로 가는 것을 결코 막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것도 그렇지만 중국으로서는 굳이 이것을 말릴 이유도 없습니다.
친중인 노영민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같이 같은 건물 안에, 같은 담장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중국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떤 노림수, 어떤 것을 노리고 있을까? 분명히 있기는 있을 텐데 그것을 추론해 봅시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2017년 하반기에 노영민 씨가 주 중국 대사로 갔습니다. 처음 갔을 때 한동안 시진핑이 만나주지도 않고 대사로서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남한의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보낸 대사이니까 그래서 노영민 보기를 문재인 보듯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혼밥 했다고 아주 유명하고 또 수행했던 기자들이 폭행을 당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노영민 대사를 홀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관계가 아주 불안정한 그런 상태일 때 왕이가 직접 노영민을 찾아갔습니다. 그 일로 중국 내에서는 노영민의 어떤 위상, 그런 것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노영민을 통해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원하는 사항을 성사시켜주는 형식을 취했던 것을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면 과연 그랬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중국은 노영민을 우대하고 문재인과 강경화를 계속 나무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중국 고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왕이 문벌의 법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강태공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적국의 군주가 평소에 총애하는 중신에게 접근하여 많은 재물을 보내고 그의 마음을 끌어 국가의 기밀까지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공작을 벌입니다. 중신된 자를 이쪽으로 끌어들이면 자연히 적국의 권리는 쇠약해집니다. 한 신하에게 두 마음이 있게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쇠락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조정에 충신이 없다면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도 삼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적국, 적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외교전을 벌일 상대국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재물을 보낸다 하는 것은 꼭 뇌물을 준다 이런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를 다룰 때 사용하는 술수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조정에 충신이 없다면 한 신하에게 두 마음이 있게 되면 나라가 쇠락한다 할 때 국민 여러분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신하인 그가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가 북쪽과 남쪽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육도 삼약에는 그 다음 수가 또 있습니다.
강태공이 문왕에게 답하였다. 은밀히 적국의 왕의 측근에게 뇌물을 보내어 관심을 우리나라로 쏠리게 하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자기 나라에 있으나 뜻은 우리나라로 기울어진다면 그 나라에는 반드시 재해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육도삼약에 있는 내용, 중국이 사용하는 술수, 그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그리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호남이 물러서고 충청도가 부각되는 이러한 정치 상황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역색은 향신료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향신료로 즐기기보다는 문제거리로서 분열을 부추기고 다툼을 심화시키는, 더 격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지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리걸마인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이 지역색이라고 하는 것도 입맛을 돋워주는 좋은 향신료로서 재구실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든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충청도로 기울고 있다. 그것이 2019년 연초에 바뀌고 있는 이러한 경향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쭉 되짚어보면 김영삼 대통령 때 이회창, 김대중 대통령 때 김종필,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박근혜 대통령 때 이완구, 이런 식으로 충청도의 인물들을 우리가 이름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바로 대통령들의 힘이 빠져서 레임덕이 올 때, 특히 힘은 빠지고 선거는 다가오고 바로 그럴 때 대통령들이 의지할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충청도는 그런 힘든 시기에 대통령들을 지탱해주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서 또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로 충청도를 이런 카드로 활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이러한 한국 정치 역사의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